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려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체계를 상당히 강요하는 면이 있습니다. 기존 체계를. 아하, 네가 여기 와서 적응해라. 그렇죠. 네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필요한 대로 우리를 바꿀게.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실리콘밸리로 가는 한국인은 진출하는 거고 네. 중국 기업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배신자다 막 이런 프레임. 네, 그렇죠. 大家好，欢迎来到本期视频。先来介绍一下背景啊。本期节目来自韩国 KBS 广播的王牌访谈栏目《成功预感》李大海。KBS 是韩国最大的国家级公共广播电台，相当于韩国的央视。这个节目是 KBS 的王牌经济与人生访谈节目。主持人是李大海，每期会邀请各领域的顶尖专家，深度剖析当下最热门的社会与经济话题。嘉宾是李哲博士，他是韩国最顶尖的中国问题专家之一，他的履历相当硬核。他是前三星 SDS 中国法人代表，在中国生活工作多年，亲眼见证了中国从世界工厂到科技强国的完整蜕变。离开三星后，他写了本书叫《中国的选择》，还运营着一个叫做李博士中国新闻解说的油管频道，专门向韩国观众解读中国的科技与产业政策，可以说是韩国人了解中国的一扇重要窗口。李博士的对华立场也非常鲜明，实事求是，不吹不黑，有啥说啥。他经常在韩国节目中坦率直言中国的高水平发展，这在当下的韩国社会舆论里是相当政治不正确的。他也因此被很多韩国人打上了中吹的标签，也招来了非常多的谩骂和质疑，觉得他是长他人志气，灭自己威风。在韩国国内，他确实是个争议人物，但他从未因此闭嘴，一直坚持用自己的观察为真相发声。今天这期节目，他的核心观点也直击韩国社会痛点。中国的人才政策是几十年如一日的连贯战略，人家中国在系统性抢人，而韩国在原地内耗。好话不多说，我们一起来看正片吧。 중국에서도 빠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제 IT 부문에서 또 그 핵심이 인재 양성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중국은 그 핵심 인재를 또 키워나가고 있는지 배울 점은 또 배워봐야죠. 그 우리나라 인재들도 좀 중국으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해. 기업으로도 그렇고 예전부터. 네. 실제 중국에서 대우를 잘해줍니까? 얼마나 파격적이에요? 일단 대우를 잘 안 해주면 예. 우리 엔지니어나 과학기술 인력이 굳이 중국으로 가지를 않죠.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대우보다는 무조건 훨씬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10년 전이었던가요? 막 반도체 인재들이 연봉 기본 3배는 받고 이직한다. 이런 네네. 것도 있었잖아요. 막 5배 넘게 준다. 막 이런 이야기도. 네네. 요즘에도 비슷한가요? 요즘은 그 한국에서 가져올 만한 기술의 대상 폭이 좀 줄어가지고요. 예전처럼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0여 년 전에는 막 연봉의 3배, 5배를 불렀다면 네. 요즘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중국에서 예. 많은 대우를 해주고라도 데려오고 싶은 인재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그 중국으로 가지 않도록 유도하는 그런 산업인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반도체처럼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영역을 제한다면 지금은 중국의 기술 경쟁력이 많이 올라와서 격차가 별로 크지 않다 보니 예전 같은 그런 크게 좋은 대우는 잘 보편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크지 않다. 그게 몸값에서도 드러난다라는 거. 사실 이제 어떤 분들한테는 불편하실 수도 있고 믿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 5056님이 23년도부터 베이징에 주재하는 가족입니다. 처음 도착한 순간부터 무슨 미래 도시 와 있는 것 같았는데 한국 지인들한테 이런 거 말해도 절대 안 믿어요. 라고. 좀 중국에 대한 생각이 좀 편협한 경우가 좀 있다라는 안타까움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또 우리가 이제 현실을 봐야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인식도 좀 있었어요. 뭐 실리콘밸리로 가는 한국인은 진출하는 거고 네. 중국 기업에 가서 일하는 사람은 배신자다 막 이런 프레임. 네, 그렇죠. 현실적으로 겪어보셨나요? 보셨나요? 그러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 중국 기업에서 가서 일하고 있는 많은 한국 엔지니어들이 네. 일단 자기 본명을 생활상에서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보통 영어 이름을 많이 쓴답니다. 나는 매튜야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상대방의 역시 한국인이라는 거를 알아도
한국 이름은 서로 통성명하지 않고 서로 영어 이름으로 부르고 그렇게 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노출하려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또 뭐 그 한국 사회에서도 뭐 연봉 많이 받고 중국 기업으로 갔다 그러면 약간 좀 눈치를 주기도 하고. 눈치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뭐 대놓고 한국 기술 빼돌려서 중국에 팔아먹어서 높은 연봉 받으니 좋으냐 뭐 이런 소리 아이고야. 대놓고들 많이 하죠. 근데 물론 보호받아야 하는 기술을 유출해서는 절대 네. 안 되는 거예요. 뭐 그거는 이제 법으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또 뭐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다라는 거고 또 거기에서 또 엄밀하게 말해서 좋은 대우를 해주면 인간인 이상, 생활인인 이상 또 끌릴 수밖에 또 없는 거고요. 네. 또 다른 면으로는요. 네. 미국의 경우에 어떤 회사가 남의 회사 기술을 도용하고 있다는 것이 네. 어떻게 외부로 밝혀지느냐면 대개 그 회사로 이직한 그 기술을 탈취당한 기업에서 일한 적이 있는 엔지니어에 의해서 고발됩니다. 안 그러면 외부 사람이 그걸 알기 어렵거든요. 어렵죠. 네. 내부 고발이 있거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중국 기업에서 행여라도 한국 기술을 혹시라도 그 불법적인 수단으로 탈취를 했다든가 그러면 그걸 알 수 있는 방법도 사실은 거기서 누군가 한국 엔지니어가 이 일을 한다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결국엔. 예, 그래서 이게 다 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밸런스를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또 그 중국의 인재 쟁탈전 사실 이게 또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니고 좀 오래전부터 이게 일관되게 준비한 거라면서요. 네. 일단 그 제 시각에서 본다면 예. 중국의 그 인재에 관한 정책은 오랫동안 계속된 일관된 정책이고요. 다만 우리 사회가 그걸 인지한 것이 최근인 거죠. 그래서 최근 갑자기 중국에서는 이렇게 인재를 키운대, 중국에서는 이렇게 인재를 잘해준대라는 그 인식이 우리가 이제 커진 거고요. 중국은 일관되게 20, 30년 동안 계속해 온 겁니다. 뭐 백인 계획, 만인 계획도 있었어요. 네네. 그 유명하죠. 중국이 서방의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 네. 그걸 쫓아가야 되는데 기술은 사실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 그 기술을 잘 아는 인재를 초빙해 오는 것. 그래서 중국 공산당이 만인교획 해가지고 전 세계에 퍼져 있는 10,000명의 과학기술 이공계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중국으로 모시고 와서 그 자국에서 기술 개발을 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죠. 최근에 이것이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서 집중 공격을 받아 가지고요. 예, 지금은 이제 만인 계획이라는 것은 없어지고 네. 이게 분산이 됐어요. 여러 가지 다른 계획을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로 이제 나뉘어서 그렇게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정도로 중요하게 인재의 중요성을 깨닫고 전 세계의 인재를 끌어모으려는 계획을 뭐 한 20년, 30년, 30여 년부터 준비해 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관되게. 기업 문화는 어떨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끌어들였다가도 네. 안 맞으면 금방 퇴사하고 다시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네네.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뭐 외국인 경영자 뭐 이렇게 데려온다 했다가 막 그 사람들이 금방 가버리고 막 이런 네. 경우도 많았고 네. 중국의 그런 기업 문화는 어떻습니까? 중국은 그런 경우는 우리에 비한다면 예.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그 초빙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네. 상당히 그 글로벌 수준에서도 지명도가 높은 이제 그런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인 거고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려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체계를 상당히 강요하는 면이 있습니다. 기존 체계를. 아하, 네가 여기 와서 적응해라. 그렇죠. 네네네네. 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필요한 대로 우리를 바꿀게 이렇게 출발하거든요. 로마에 왔으면 로마의 법을 따라라가 아니라 예. 그 인재를 모셔왔으면 그 인재한테 배워야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해서 안 돼서 모셔왔잖아요. 예. 그럼 그 사람 방식으로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좀 상식적이긴 한데. 네. 근데 사실 그 왜
기득권이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어떤 회사 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예. 어떤 본부 단위에서도 본부장 외국인 하나 왔다라고 해서 사실은 예. 바뀌기는 또 쉽지가 않고 이런데. 그것이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 외국인 고문 또는 네. 외국인 전문가를 데려와도 네. 우리들 보통 회사원들 하는 말로 권력 파워가 별로 없고 데려온 사람 지시한 사람이 대부분 아주 높은 사람 회장님 뭐 이런 분일 경우가 많은데 네네 그렇죠. 예, 그분한테 가서 무슨 소리를 할 것인가만 두렵고 실제로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지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항을 많이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제가 이제 중국 대기업에서 일할 때도 완전히 맡깁니다. 제가 이제 TCL이라는 그 네. 전자기업의 이제 CIO라고 해서 그룹 전체의 그 정보 시스템을 책임지는 일을 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당연히 너를 전문가로 들였으니 네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무엇이 필요한지 뭐 돈이 필요한지 사람이 필요한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보고를 하게 될 뿐이죠.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이렇게 외국인 전문가를 데려오는 경우에는 전권을 가진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인사권 사실 그게 거의 전부죠. 예산은 뭐 전권을 가진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데려올 때 물론 이제 국가연구소 같은 데는 예산 얼마 이렇게 해서 미리 선언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저같이 이제 기업으로 가는 경우에는 그 기업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인사권이야 뭐 제 관할 조직이야 뭐 제가 인사권이 당연히 있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 인재를 우리가 왜 데려왔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게 조직 문화도 이제 갖춰간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제도 이런 문제라기보다는요. 예. 제가 중국 기업에서 한 3번 정도 일을 했는데요. 네. 중국 기업에서 일을 할 때 남들하고 일한다는 그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일할 때는 심지어 새로 어떤 회사를 가면 거기서도 뭐 일종의 텃세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조직에 원래부터 있던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게 사실 텃세라는 표현을 우리는 되게 자연스럽게 쓰고 있는데, 네. 근데 그게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이제 빠르게 기업을 또 기술을 발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그게 또 확실히 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조직 내에서 이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될 테니까요. 규제의 문턱은 어떻습니까? 또 이제 다양한 시도를 막 할 수 있게끔 또 해야 되잖아요. 중국의 네. 상황은 어때요? 규제 측면에서? 일단 규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네. 우리나라와 중국 체제의 차이를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체제의 차이. 예. 예, 우리나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규제 외에는 없죠. 예? 그러니까 규제 외에는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켜야 될 것만 지키면 되는. 그렇죠. 규제에 의해서 규제되는 것 외에는 네.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은 법치 국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 중국은 그 규제가 있지만 규제는 굉장히 최소한으로 돼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물론 요즘은 그렇지도 않습니다만 점점 규제가 좀 섬세해지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통제라는 게 존재하죠. 규제가 아니라 통제. 네, 그래서 규제는 굉장히 그 엉성하다는 표현은 그렇고 성기다. 우리처럼 그 긴밀하지가 않고 촘촘하지 않고 좀 성기다. 그런데 통제가 있다. 통제라는 거는 명문화돼서 이렇게 그 법조문 되듯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당 또는 이 윗분들이 그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라는 그런 방침이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규제를 우리가 다 만족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지 않냐라고 해석하면은 좀 생각하지 못한 상황을 닥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규제보다 이제 통제 중심으로 흘러가게 되면 뭐 예측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떨어지고 뭐 즉흥적으로만 흘러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우리나라에는 없는 중국 체제가 일당 전제 정치다 보니까 네. 그게 어떤 사람의 그 방침이라기보다는 통제라기보다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과 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 공산당원이 1억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14분의 1이에요. 아, 그렇죠. 예, 예. 그럼 1억 명은 그 내용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팀에 14사람이 있으면 그중에 한 사람은 공산당원쯤 될 테니까 그 사람은 당의 방침, 당의 전략, 당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를 그게 뭐를 원하는지를 분명하게 법조문처럼 써서 나한테 보여줘. 라고는 할 수가 없는데 그 방침이 그러하고 방향이 그러하니 거기에 맞춰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면이 있는 거죠. 그게 일사불란하다라는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뭔가 척하면 착 알아듣는다 막 이런 겁니까? 그것이 이제 어떤 식으로 발휘되느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의 전문가를 모셔왔다. 이것도 당의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당의 방침이 외국 전문가에게 전권을 주고 충분히 일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라는 게 당의 방침이라면 그러면 국영기업도 그렇고 정부기관도 그렇고 거기에 협조하죠. 뭐 규제와 통제 그 차이도 좀 이야기를 해봤고, 그게 사실 이제 중국이 기술 발전 측면에서 되게 또 유리한 게 뭐 안전 규제라든지 이런 거 아니면 이제 시민들의 민원, 불만, 시위, 집회 이런 게 사실 거의 없다 보니까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아니면은 그 도심 항공 모빌리티 AUM이라고도 하는 날아다니는 이제 사람이 타는 드론까지도 그냥 정부가 열어주면 하는 거잖아요. 네. 별다른 이제 규제 없이. 그 측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또 빠르게 기술이 발전할 수 있는 동력이기도 한데, 근데 또 안전 측면에서 보면은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은 생각이 또 들 때도 있고요. 이 균형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을 하는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게 아니라 잘 모르잖아요. 새로운 거를 개발하면. 지금 예로 드신 중국에서는 이제 저공 경제 또는 저고도 경제라고 부르는 비행 택시라든가 이런 거라면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걱정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안 해봤으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중국 방식이라는 건 뭐냐? 용감한 사람이 먼저 하는 겁니다. 용감한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거 보장도 없는데 내가 왜 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당과 정부가 방향 제시를 합니다. 우리가 저공 경제를 밀어줄 거야. 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구체적으로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없어요. 그건 상황에 따라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도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저공 경제에 들어가? 우리가 비행 택시를 만들어? 개발해? 해보자. 이렇게 되면 이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다가 요거는 요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업이 정부와 당에게 건의를 하죠. 요런 게 걱정이 되는데요. 요런 건 좀 규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또는 어떤 조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거기에 맞춰서 해줘요. 그러다가 대부분의 경우 이게 된다 싶으면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이제 뛰어듭니다. 그러면 경쟁하고 난립하고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기거든요. 그러면 정부가 충분히 그걸 관찰을 했다가 됐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러면 그때 이제 정식 규제가 나옵니다. 그때 이제 예고를 하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규제를 하려고 하니 할 말이 있는 사람들 해보죠. 이렇게 하고 공고를 합니다. 일단 열어주고 산업과 기술이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본 다음에 그렇죠. 틀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라고 먼저 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틀이 없이 규제 없이 갔다가 문제라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야. 이게 그렇죠. 이 생각이 먼저 드니까 어디에서 이제 안전사고 한번 나면 거 봐라 하면서 막 올스톱 시키고 막 그러면서 이제 시간은 또 늦춰지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그 사회의 어떤 체제 혹은 제도에 따라서도 이제 다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그 인명 경시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없지만 상당히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으로 그렇게 가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지금 그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싶어 하는데 현재 바이오 기술 수준이 이제 서방만 못한 거죠. 그러면 서방과 똑같은 조건에서 연구 개발을 하면
서방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리스크가 훨씬 더 커진다는 거를 알면서도 네. 이런 임상을 하는 기간도 줄여주고 방법도 단순화해주고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풀어줬습니다. 그 결과 지금 국제적으로 무슨 신약 개발을 하기 위한 임상 그러면 지금 중국에서 거의 다 하고 있어요. 오, 속도가 빨라서. 어떻게 보면 비용도 이제 규제. 싸고 다른 나라에 미국에서 하면 15년 걸리는 임상을 중국에 가면은 5년에 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권리만 아마 있을 테고요. 근데 거기도 뭐 14억 시장이고.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한번 허가가 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신약이 먼저 중국에서 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14억 명이 먹어봤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 예를 들어 미국에서 우리는 그래도 이거 다시 15년 동안 임상한 다음에 신약을 허가해 주겠어라고 하면 미국의 바이오, 미국의 신약 개발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미국 쪽도 상당 부분 그 데이터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이거는 그냥 한 예이고요. 네네네. 이렇게 정책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있는 면이 분명히 크게 있습니다. 그죠. 사실 이제 신기술을 개발을 하고 그게 자율주행차든 뭐 도심 항공, 모빌리티든 신약이든 어느 정도는 또 사람에게 해가 될 수도 있는 그 과정은 또 거쳐야 기술이 완성이 되는 걸 테니까 그걸 이제 또 않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好，视频看完了，本视频仅代表个人观点，欢迎大家在评论区理性交流和补充。另外，制作视频不易，如果您觉得做得不错，感谢您动动手指，一键3连。如果您有什么想法或建议，也可以在评论区告诉我。我们下期见。